저희들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오늘 제 1031회 정책지식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책지식 포럼은 이제 보시다시피 1000회를 넘긴 전통 있는 포럼이고요. 또 오늘 의미가 있는 게 올해 첫 포럼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분들을 모시고 첫 스타트를 끊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들 오늘 말씀을 나누어 주실 세 분을 먼저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의 진행 방식과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기조 발제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상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온라인상이긴 하지만 잠깐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상조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오늘 모시게 된 거는 이제 당장 지난달까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상조 교수님 모시게 됐고요. 그것뿐 아니라 법과대학 학장, 법학대학원 원장, 그리고 특허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계십니다. 최근에 이제 지식재산권법, 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 기술혁신의 기원 등 최근에 기술 변화와 관련된 여러 저서를 저술해 주셨고요. 그 외에도 많은 논문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토론자로 모신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론자로 모셨지만 사실 발제에 해당하는 얘기를 해주실 텐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유병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병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유병준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애리조나 대학에서 석사를 받으시고 카네기 멜론에서 경영학 분야로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홍콩 과학기술대학교 경영대학에 계셨고 고려대학에 계시다가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 오셔서 교수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이제 CEO 혁신으로 진화하라라는 저서가 있으시고요. 또 매니지먼트 사이언스 같은 경영학 분야의 유수의 저널에 많은 논문을 게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영정보학회 유민 이상문 신진학자상을 수상하셨고 아키스 후주후에서도 수상을 하신 경력이 있으십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상철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상철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시카고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하셨고요.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다가 고려대학교 법전원을 거쳐서 저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로 현재 근무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이제 금융 AI나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그리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런 쪽 관련해서 많은 논문들을 작성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말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세 분 소개를 마치고요. 제 소개를 아니에요. 저는 행정대학원에 있는 최태현입니다. 오늘 사회를 맡았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정책지식 포럼은 발제자분께서 기조 발제를 해주시고 토론자분께서 그 발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토론을 해주시는 것으로 진행되어 왔는데요. 오늘은 다뤄야 될 내용이 많고 방대해서 우리 정상조 교수님께서 요청해 주신 진행 방식대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상조 교수님께서 맨 첫 번째 데이터 경제와 법정책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한 15분에서 20분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박상철 교수님께서 데이터 이동권을 주제로 또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병준 교수님께서 개인정보의 접근 및 활용과 광고 시장을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사실은 유병준 교수님께서 먼저 하시고 박상철 교수님께서 하시기로 돼 있긴 했는데요. 오늘 박상철 교수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유병준 교수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순서를 살짝 바꾸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럼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수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상조 교수님께서 15분에서 2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고 박상철 교수님과 유병준 교수님께서 15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면 저희가 한 12시 40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정상조 교수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포럼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마이크를 우리 정상조 교수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최태현 교수님. 지금 자료 공유가 되고 있나요? 네네. 자료가 자료 화면에 공유 잘 나오고 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 1000번이 넘는 이 정책지식 포럼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태현 교수님께 사회를 봐주신 최태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아마 무엇보다도 오늘 토론 나오신 우리 두 분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유병준 교수님은 아마 경영대에서 제일 바쁘신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토론을 맡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상철 교수님도 법대에서 가장 바쁘신 분이신데 두 분 교수님께서 흔쾌히 아주 좋은 주제에 관해서 발표를 맡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략히 이 데이터 자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세 분 저희가 얼굴 뵙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줌으로 하니까 뵙고 말씀드리는 기분이 안 나서 죄송할 뿐입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하게 돼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줌으로 하게 돼서 코로나에 관해서 이야기를 조금 시작하면서 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콘서트, 강의 전부 다 줌으로 하고 있죠. 영화도 집에서 이제 보고 있고, 챗봇과 대화를 하는 경우도 많고, 음식을 먹을 때도 쇼핑할 때도 전부 다 이제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백신 개발도 1년 미만에 백신 개발하는 인류 역사상 정말 최단기에 백신을 개발하는 과학기술의 뭐 역설적입니다만 코로나 덕분에 과학기술의 아주 혁신적인 혁신이 굉장히 빨라졌다. 이런 이제 커다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변화들은 코로나 때문에 좀 가속화된 측면은 있지만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중심에 있는데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승자죠. 이 인공지능이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어날 때 시끄러운 알람 소리 대신에 인공지능이 들려주는 맞춤형 음악을 듣고 일어나고 출근할 때 지능형, 인공지능형 로봇이 청소를 구석구석 해주고 회의 장소가 어디든지 내비게이션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광주든 내비게이션을 믿고 가고 택시를 부를 때도 앱을 통해서 택시를 이제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인공지능 스피커와 대화를 하고 챗봇과 대화를 하는데 인공지능이 이렇게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모든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가까이 있고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쟁점들이 있어서 제가 이러한 법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한 5년 전 아시다시피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에서 알파고가 이길 때 그때부터 이 인공지능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로 인한 법 정책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알파고가 이긴 것은 물론 서버에 실리콘에 1200개의 CPU가 함께 그 딥러닝으로 바둑을 수를 계산해서 이겼다. 뭐 그런 하드웨어의 아주 대단한 장점도 있었지만 이 알파고가 3천만 건의 기보를 학습했다라고 하는 측면을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즉 3천만 건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알파고가 이긴 것이고 챗봇이 이루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무려 100억 건의 대화라고 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우버가 삼성의 자산 가치의 한 4분의 1을 육박하는 커다란
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것도 이것도 우버가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손실을 보면서도 보는데도 투자자들이 계속 투자를 하는 이유는 데이터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의 경제를 데이터 경제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데이터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데이터를 사고 팔고 거래가 되는 그러한 경제 질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많은 이제 법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법 정책을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크게 보면 이 데이터의 종류가 데이터의 성질이 개인정보도 있는가 하면 저작물도 있고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영업비밀도 있고 다양한 성질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 이병준 교수님께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광고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 데이터의 이동권으로 인해서 요즘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관해서 박상철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 자산 그 자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의 가치가 많아지니까 분쟁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분쟁을 바라보면, 분쟁을 분석해보면 법 정책의 방향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잡코리아와 사람인 간의 분쟁을 보면 잡코리아의 그 채용 정보를 사람인이라고 하는 후발업자가 무단 복제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송이 제기됐고 우리 고등법원은 그때 사람인이 잡코리아의 채용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한 것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유사한 사건인데요. 야놀자가 이제 선발주자고 여기었다가 후발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기었대가 숙박 정보를 야놀자로부터 무단 복제했다라고 해서 소송이 제기된 것이고 이 사건에서도 우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야놀자가 숙박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어때라고 하는 후발업체가 숙박 정보를 무단 복제한 것은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직방이 이 네이버 부동산, 매경 부동산의 매물 정보를 무단 복제했다라고 해서 제기된 소송에서는 우리 법원이 그거 직방이 뭐 크롤러나 스파이더를 가지고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 정보를 무단 복제했다고 하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해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그러면 여기 이제 야놀자 사건이나 잡코리아 사건과 달리 이 부동산 매물 정보, 이 부동산 매물 정보 사건에서는 왜 직방이 이겼을까? 말하자면 다시 말해서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 매경 부동산이 왜 졌을까? 저는 이 데이터 자체가 데이터의 소유가 사실은 네이버 부동산도 아니고 매경 부동산도 아니고 야놀자도 아니고 잡코리아도 아니죠. 소비자나 그 업자들이 올린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들이 데이터가 누구 것이냐를 가지고 현재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활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관한 중요한 말하자면 명확하고 효율적인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요. 몇 가지 예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 가운데 데이터가 저작물일 경우에 더 그 분쟁은 더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명백할 경우에는 조금만 그 데이터를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기 쉽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 포털에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이미지 검색을 할 때 결과로서 이용자들이 보는 것은 조그마한 썸네일 이미지들입니다. 이 썸네일 이미지는 이 포털 업자들이 원본 이미지를 복제한 후에 그 원본 이미지의 해상도를 낮춰서 손톱 크기의 조그마한 사이즈로 축소해서 보여주는 이미지를 썸네일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이 썸네일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를 무단 복제해서 해상도를 낮춘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적으로 보면은 이게 무단 복제고 그 썸네일 이미지를 보낼 때마다 무단 전송이 이루어진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분쟁이 이제 많이 제기가 됐는데 우리나라 대법원도 그렇고 미국 대법원, 미국 그 연방 항소법원도 그렇고 이것은 공정 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그 자체가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저작권자 이익에 심각한 침해가 되지 않고 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시켜 줄 때는 이러한 이용은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이용에 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에드먼드 벨람이라고 하는 초상화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그린 초상화인데요. 이 초상화를 그린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는 모두 다 19세기, 18세기 저작권이 만료된 초상화를 학습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인공지능, 로봇이 데이터를 학습할 때 사람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때 그거 저작권 침해라고 말하는 사람 없죠. 사람이 책을 읽을 때는 괜찮은데 로봇이 인공지능이 책을 읽고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학습할 때는 카메라로 스캔하고 그 스캔한 것을 서버로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저작권 침해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인 또는 경제적인 현상은 비슷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러한 차이를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법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정부를 비롯해서 다수의 국가가 그러한 법정책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그 법정책의 변화에는 정치 경제적인 커다란 변화가 사실은 뒤에 배경에 있습니다. 우리 특히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하나로 데이터를 전부 다 모아서 정부가 모아서 이것을 이용자들이 기업들이죠 주로 데이터를 이용하게 해주겠다라고 데이터 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데이터 댐 사업에 무려 거의 뭐 20조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댐은 석유를 비축하는 것과 상당히 다르죠. 석유를 비축할 때는 석유를 비축했다 팔면 되죠. 쌀 때 사가지고 석유 위기가 오면 팔면 되는데 이 데이터 댐은 데이터를 모을 때도 문제고 방출할 때도 문제고 이용할 때도 문제고 데이터에 관해서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용하는 것이 괜찮으냐 하는 법률적인 문제가 항상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민간 기업들도 스스로 자구책으로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을 했고 이것은 모을 때나 이용할 때나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 제도를 그에 맞게 잘 만들어야겠다 이러한 이제 논의들이 있는데요. 이 데이터에 관해서 주무부처라고 볼 수 있는 과기부가 데이터 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본법에 데이터 자산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도 부정경쟁 방지법을 개정해가지고 이 데이터 자산을 무단 이용하는 것이 부정경쟁 행위다 이러한 규정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산자부도 우리도 데이터에 관해서 관할권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산업 데이터에 관해서 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서 산업 데이터에 관한 보호와 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도 중소기업부인가요? 중소기업부도 이거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또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법안을 제출했는데 아직 아마 통과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데이터의 보호와 이용에 관해서 각 부처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우리 업계로서나 데이터 경제의 발전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복 보호가 반드시 보호를 강화하는 것만은 아니고 이용을 때로는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복 규제로 업계의 데이터 이용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데이터의 법 정책의 기본 방향은 데이터를 보호해서 생산을 촉진하되 데이터가 많아지게 데이터 생산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법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데이터 경제에 관한 법 정책의 그 일부분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 위에 너무나도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병준 교수님과 박상철 교수님께서 좋은 발표해 주시는 것을 듣고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또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박상철 교수님께서 데이터 이동권을 주제로 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금 자료는 잘 공유되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저희 법전원 내에서 참 이 모든 데이터 이동권 포함해서 모든 이슈에 대해서 정선희 교수님께서 직접 가장 권위자신데 이제 그래도 이렇게 한번 발표를 해보라고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데이터 이동권의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 많이 이제 뉴스 같은 데 나오고 이제 많이 회자되는 개념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정보 주체의 어떠한 권리를 더 두텁게 보장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일단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리를 두텁게 보장해 주느냐? 결국 이 데이터 이동권이 최초로 유래된 그 유럽 일반 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시면은 결국 정보 주체가 이제 본인 데이터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면 직접 이렇게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고 또 자기 개인정보를 그 제3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형화된 방식으로 구조화된 방식으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기계가 가독한 방식으로 이제 전송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통적 개인정보 관리 통제권에서 더 나아가서 정보 주체가 자기 개인정보를 통제한다는 개념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적극적인 일정한 포맷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한 권리로 파악하기보다는 어떤 여러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의 언번들링의 일환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대방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자기가 이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시스템을 번들되어 있는 시스템 언번들링에서 일부를 이런 포맷으로 다른 사업자와 호환 가능하도록 상호 운영이 가능하도록 인터로퍼러블 하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항상 이 데이터 이동권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결국 사업자에 굉장히 많은 언번들링을 수반한 상당히 강한 권리다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존의 그 개인정보는 동의 원리에 입각 개인정보 규제 체계는 이 데이터 3법 2020년에 시행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수동적 동의에 입각한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자가 선택할 때 그냥 동의만 얻는 식으로. 그렇지만 이 데이터 이동권을 기점으로 해서 정보 주체가 직접 자기의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이전돼서 활용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로 좀 체계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법제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야가 아니라 다각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시초는 뭐 2019년에 금융위원회 어떤 행정지도로 오픈뱅킹을 맨 처음에 해서 현재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A은행의 그 앱을 사용하시면은 뭐 다른 은행 계좌를 자유롭게 이제 이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다음 핀테크 사업자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그 데이터 3법 이제 개정이 됐죠. 그래서 2월에 개정돼 8월에 시행이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신용정보법에 이제 드디어 명시적으로 그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절반의 프로그레스인 게 분명히 데이터 이동권이 들어온 거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일반법에 들어오지 않고 금융 영역을 주로 관할하는 신용정보법에 들어와서 약간 금융 영역으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개인 신용정보의 그 전송 요구를 이렇게 조력하고 이게 정보를 어느 정도 취합할 수 있는 이런 매개 역할을 하는 그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이제 허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마이데이터 제도이자 그 개인정보 이동권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금융에 한하지 않고 2020년에 이제 그 행정정보 공동 이용 형식으로 민원처리법이 개정돼서 이제 여러분이 민원처리 신청을 할 때 일일이 다 등본이라든지 뭐 그런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걸 일일이 떼지 않고도 자동으로 이제 여러 행정기관에서 취합할 수 있는 민원처리 기관이 그런 그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이동권이 들어왔고요. 이게 더 심화돼서 데이터 기반 행정법이 이제 2021년에 12월에 시행이 됐는데 그때 그 공공 마이데이터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공공 영역에 대해서도 마치 금융에서 시행되는 것 같이 자기 개인정보를 이동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공공 데이터, 특히 뭐 납세 체납 정보 이런 거는 아니면 벌과금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 금융 영역의 신용평가, 대출 심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개인이 전송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권리가 생겨났고요. 그리고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돼가지고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가 좀 금융에 한하지 않고 이제 일반화될 이제는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마이데이터에 상응하는 개인정보 관리 정무기관이 생겨났으니까 금융에 한하지 않고 이제 비금융까지 이제 파급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더 나아가서 이제 오픈뱅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심화돼서 전자금융거래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은 마이페이먼트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제 지금은 뭐 토스 같은 거 쓰면은 이제 선불 전자지급수단 양도라고 그래가지고 충전을 한 다음에 그 충전된 수단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앞으로는 아예 그 핀테크 회사에 계좌가 없더라도 이제 지시를 해가지고 이제 은행과 이체를 할 수 있는 이런 혁신이 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거. 그런데 뭐 개인 데이터 유통 체계는 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뭐 스트럭처 또는 뭐 머신 리더블한 방식이라고 했는데 그런 걸 구현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서로 그냥 P2P 방식으로 분산형으로 서로 주고받게 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은 좀 더 중앙 집중화된 방식, 뭐 구글 플랫폼들이 주로 특결하는 뭐 현재 신용정보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죠.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중심으로 돌아오죠. 이게 약간 하이브리드 형태로 약간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이체시키되 각 서로 이제 이런 약간 그 API를 통해서 이렇게 구현하는 그런 마이데이터 모델이 좀 절충형으로 확립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현재 금융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종의 하나의 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이거를 그 굉장히 뭐 이런 걸 구현하기 위해서 뭐 과정에서 보안이라든지 뭐 스스로 이제 여러 가지 금융 사업자가 마이데이터를 겸할 때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허가제로 만들긴 했는데 이렇게 강도 높은 진입 기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여러 비판이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이 허가제를 하다 보니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금융기관 규제를 그대로 가져오게 됐는데 이제 금융기관 규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그 판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소비자들 기만하지 않기 위한 뭐 코드 오브 컨덕트 규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뱅크런 같은 그 애버스 셀렉션 상황을 막기 위한 어떤 건전성 규제들이 있는데요. 피듀시어리 레귤레이션이 있는 죄송합니다. 프루덴셜 레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건전성 규제가 있는데요. 그 건전성 규제 관련된 그런 전혀 그 수신 뭐 그런 여신 이런 기능이 없어가지고 건전성 규제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또 대주주 적격 심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좀 허가를 좀 엄격하게 해놔가지고 좀 여러 가지 좀 비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업체들이 뭐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뭐 지금 하고 있고요, 마이데이터를.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머신 리더블한 방식이 뭐냐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에 많이 해왔던 그 남의 웹사이트에 있는 공개된 데이터를 긁어가지고 이제 DB를 만드는 스크린 스크래핑을 금지를 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뭐 부정경쟁법 방금 정산조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여러 법적인 이슈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그 신뢰성이라든지 보안성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걸 했을 때 상대방 서버에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전산자원 문제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제 API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이제 각 그 소프트웨어끼리 서로 이제 뭐 이렇게 교신하는 그런 표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API의 표준을 아예 그냥 기술적으로 정해가지고 스탠다드아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이 표준에 따라 서로 인터로퍼러블하게 정보를 교환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 규제는 뭐 모든 규제가 다 이유가 뭐
그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를 따지는데 이거는 사실 인터로퍼러빌리티를 확보함으로써 이제 트랜잭션 코스트를 낮춰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회 후생을 높이는 규제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자가 뭐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 주로 이제 금융기관이랑 신용평가기관을 중심으로 한 그 신용정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관들이고요. 이 기관들과 공공기관이 일부 참여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행정 공공 마이데이터랑도 연계가 돼가지고 이제 굴러가고 있습니다.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금융정보가 많은데 공공정보는 점점 순차적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행정안전부의 일정에 따라서. 그렇지만 가장 쟁점이 됐던 거는 주문 내역 정보입니다. 전자상거래 업자들 쇼핑 같은 거 주문한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신용평가도 하고 개인이 그 정보를 또 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원했는데 이제 전자상거래 업자들이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해가지고 이제 절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뭐 약한 형태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초가 이제 2019년 이미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규제 완화를 해가지고 통신 3사가 이제 모바일 운전면허를 경찰청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서비스를 했고 현재 이제 정부 공공 데이터와 함께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제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기반 형제법이 들어올 때 이때 이제 정보주체 본인에 대한 행정정보의 제공 요구권이라 가지고 여러 가지 요건이라든지 상세하게 뭐 가족관계등록부, 건축 관련된 사항, 뭐 공간정보 관련된 사항, 그래서 여러 것들이 이제 다 개인이 자기 개인정보 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걸 금융기관에 보내달라, 이러면 공공기관이 보내줘야 되는 이런 여러 그 권리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정부 24 홈페이지나 앱에서 뭐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이나 10월 중에 1,600만 건이나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막 의욕적으로 하는 것 중에서 정말 이렇게 굉장히 놀라울 만큼 잘 활용된 정부에서 하는 것 중에 굉장히 좀 잘된 행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은 뭐 그냥 써머리고 여러분이 신문에서 접하실 수 있는, 결국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사회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우선 사회후생에 미치는 가장 큰 효과로는 뭐 개인의 권리 차원을 넘어서 일단 그 현재 이제 AI 훈련을 위해서는 단순히 신용정보 네트워크에서 흘러다니는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개인이 뭐 심지어 소셜 미디어에 올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자상거래 구매 내역, 체납 정보 이런 것처럼 이동통신 뭐 요금 뭐 납부 상황, 굉장히 많은 비정형 데이터를 합쳤을 때 여러 가지 금융 관련된 예측 모델이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는 그런 여러 실증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결국 하나로 합쳐서 신용정보 네트워크 밖에 뛰어넘어서 이런 그 개인이 더 금융의 접근권을 향상시키고 기존에 금융 이력이 부족했던 청년이라든지 차상위 계층, 그 핀파일러라고 하는데 그런 계층들의 파이낸셜 인클루전을 향상시키는 그 포용금융으로 가는 그런 굉장히 큰 사회 후생적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또 어쨌든 데이터가 기존에 시장에 편입이 안 돼 있었던 그 각 폼 스페시픽하게 유보되었던 데이터들이 시장에 플로우 되면서 이제 자원이 활용이 늘어나고 또 정보를 이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활용이 되면 굉장한 그 파지티브 익스터널리티가 있습니다. 그 기업이 내 정보를 활용할 때 그 기업이 이 스스로 물론 당연히 이익을 얻지만 그 기업의 활용으로 인해서 내가 더 좋은 서비스를 얻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파지티브 익스터널리티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걸 권리화해가지고 인터널라이제이션을 하고 프로퍼타이제이션을 해가지고 그 개인이 직접 그거를 수익하고 모니터이즈까지는 아니지만 직접 인터널라이즈하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더욱 정보가 더 활용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런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경쟁 촉진 효과가 또 굉장히 큽니다. 뭐 상호 운영성이라든지 그 다중 거점이 구현이 됨으로써 그 기존에 진입할 염두도 못 냈던 핀텍 업체들 같은 경우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이런 거를 마이데이터 형식으로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그 대형 금융기관의 정보를 뽑아내서 시장 경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시장 경쟁 촉진 효과도 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약간 한계로 보이는 것은 일반 정보 주체들이 정보를 뽑아내는 권리는 있지만 예를 들면 플랫폼에 입점한 일반 입점업체들, 이용사업자로 머천트들이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잘 주문을 처리하고 민원을 잘 응대하고 좋은 평점을 받은 것 같고 나도 좀 대출을 해달라고 할 때 그 정보를 취합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에 플랫폼 법안에 들어갔다가 이제 좀 자초되고 그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요. 그런 그 EU 그 DMA에 등장하는 그런 그 디지털 마켓스 액트에 등장하는 그런 권리를 추가로 이용사업자에게도 부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관련해서 여러 논의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보 주체의 통제권과는 좀 충돌한 면이 있고요. 하여튼 여러 논의가 파생되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반대 부작용은 역시 보안 위협이 굉장히 큽니다. 그 API로 여러 가지 뭐 보안 관련된 안전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했습니다만은 결국 데이터가 이제 사방팔방에 떠다니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통제권이 실질적으로 악화될 수 있고 보안이 위협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의 여러 레이어,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여러 레이어를 쪼개가지고 그거를 API를 열어줘야 되는 굉장히 강력한 언버들링 규제이고 또 포스트 액세스 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사업자가 어떤 데이터셋을 어떤 스스로 구축해봤자 다 딴 데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면은 결국 구축 투자 요인이 그만큼 그러니까 약간 그 인터널라이즈 되지 않고 그 인센티브가 적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향후 제도 방향성은 이런 것을 고려하면은 결국 이제 뭐 금융 영역 밖으로도 굉장히 많이 뭐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데 이런 그 보안 위협에 대한 계속적인 좀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장 경쟁을 더더욱 촉진하고 어떤 플랫폼 특유의 어떤 그 쏠림 현상이라든지 뭐 싱글펌의 그 모노폴리 같은 현상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다각적인 아까 말씀드린 뭐 전자상거래 데이터의 뭐 좀 더 활용의 가능성의 제고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이용 사업자들이 자기의 그 영업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든지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좀 공세적으로 좀 이렇게 좀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금융 마이데이터 관련돼 있었던 허가제, 뭐 특히 뭐 건정성 심사에 준하는 그런 규제는 좀 폐지가 되는 게 맞지 않겠냐, 그걸 더 촉진하기 위해서 뭐 그런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 그 논의를 마치고 뭐 좀 더 후속 논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또 바로 이어서 우리 유병준 교수님께서 개인정보의 접근 및 활용과 광고 시장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료가 보이시나요? 예, 여기 보이시나요? 이제 보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 교수님 발표하고 또 권위자이신 정 교수님하고 또 박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 제 입장은 아마 그 경영학자 입장에서 좀 그 현재 경영 중에서 이제 주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그 애플이 사실 이제 메타, 현재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의 데이터를 차단하게 되면서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사례를 가지고 이것이 가진 의의,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리고 이것이 주는 기업들에 주는 그 임팩트, 특히 뭐 광고 시장에 주는 임팩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의 개인 정보를 보시면 광고 시장의 규모는 이제 엄청나죠. 디지털 광고 시장 규모는 최소 1,700억 달러, 약 193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사실 이게 생각보다는 과장이 아니라 대부분이 유저 트래킹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이제 그 네이버 광고 같은 거 보시면 그 광고들이 나오면 이제 배너 광고라고 해서 그 맨 앞에 나오는 배너 광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트래킹에 의한 광고입니다. 무슨 얘기냐? 다 다이나믹 광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맨 앞장에 있는 그 광고, 그냥 무조건 나오는 배너 광고 하나를 제외하면 거의 한 90%에서 95%의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보시는 광고의 95%는 그 개인별 맞춤 광고입니다. 이 얘기는 유저의 데이터를 트래킹하고 있다는 건 이미 이거는 뭐 거의 만연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트래킹이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이슈에서 소비자의 어떤 권리, 사용자의 권리에 의해서 부러기 된다면 사실상 광고업계에는 사실상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미. 예. 그래서 사용자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사실은 생각보다 상당히 깊숙이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할 거냐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게 없이는 이미 우리나라 인터넷 광고 시장은 안 된다. 근데 이미 아시겠지만 디지털 광고 시장의 규모가 이제 오프라인 광고 시장을 이제 넘어설 이제 정도의 규모가 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이미 상당히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게 된 게 바로 이제 애플의 개인정보 제재가 되겠습니다. 애플의 CEO가 2020년 기준으로 이제 이용자의 권리를 얘기하면서 그 광고 추적을 위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앱 추적 투명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뭐 당연한 개념이고 뭐 소비자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는 이게 전형적으로 얘기하는
그 옵트인이라고 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동의를 해야만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옛날에 옵트아웃이라고 해서 무조건 디폴트로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 여러분이 클릭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옵트인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럼 옵트인 하면 되겠지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서베이를 해보면 한 90% 이상의 고객이 옵트인을 하게 되면 자기 그 데이터 안 내놓겠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인식의 문제 이거를 이제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현재로서는 한 90% 이상이 안 내놓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말씀대로 현재 하고 있는 다이나믹 광고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말씀드렸지만 뭐 이게 별거 아니지 뭐 배너 붙이면 되지 않나 하는데 이미 95%의 광고가 다이나믹 광고이기 때문에 이걸 고친다는 거는 광고 업계가 거의 그냥 제로 베이스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일 정도로 이미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플이 이렇게 블록을 하게 되니까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내놓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이 거부를 하고 허용을 4% 했어요. 여기는 미국은 뭐 아무래도 개인정보에 대해서 좀 민감하니까 4%를 하게 돼서 그래서 사실상 그리고 뭐 말씀드린 미국 4% 다른 나라 같은 11% 글로벌 11% 내놓겠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광고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가 넘어가지 않게 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구글도 마찬가지로 웹사이트 방문 이력들을 수집하면 안 되는 맞춤형 광고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스마트폰 이제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드로이드 블록을 하겠다고 내놓은 거고 대신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라는 새 맞춤형 광고 시스템을 내놓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애플이랑 구글이 말은 그럴듯한데요. 결론은 뭐 앞으로 더 나가면서 뭐 수정을 하겠지만 사실상 애플과 구글만이 고객 데이터에 소위 접근할 수 있다. 모두가 접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본인들만 접근이 가능한 상태, 그 접근이 가능한 형태의 제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들이 바보가 아닌데 본인들은 접근 못하는 내용을 만들진 않았는데 사실 교묘하게 사실은 블록을 시키게 된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은 애플의 이 ATT 관련해서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했고 이게 더 심각하게 되면 이제 만약에 안드로이드까지 구글까지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페이스북은 심각한 타격을 보게 되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 뭐 거의 광고 수익이 대부분인데 심각한 타격을 보게 되는 거죠. 제재 효과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매출의 98%가 맞춤형 광고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4분기에 280억 7천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는데 이것이 수익이 타격을 입게 되고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게 뭐 지난해가 20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심각한 거고요. 사실 지금 이 페이스북이 광고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 게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반부터 접근을 이미 못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미 온고잉 상태, 이펙트가 있는 상태거든요. 자, 이래서 이런 어떻게 벌어지느냐? 페이스북이 사실 이걸 접근을 못하게 되고 말씀드렸지만 애플이 여기서 프라이버시 정보를 독점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지 않나.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뭐 저는 여실히 깔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애플과 구글은 현재 정보를 소위 말하면 공유하는 얼라이언스 형태가 좀 구축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회사가 정보를 독점할 가능성이 더 심각해진 상황이라고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공정 구조인데 그래서 물론 근데 이게 정보 제공 서비스인데 저는 사실은 뭐 친기업적 입장에서 본다면 친기업이라고 할 필요는 없고 논리적으로 본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네이버나 페이스북을 여러분이 무상으로 쓰고 계시잖아요 서비스를. 근데 무상으로 쓴다면 이게 과연 그들이 어떻게 영위할 수 있는 활동을 영위할 수 있죠? 공짜로 이렇게 거대한 숙련된 서비스를 줄 수 없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동의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거기가 수익을 소위 광고 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무료로 쓰기 위해서 여러분은 사실은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를 하고 계신 거죠. 이게 뭐 소위 개인정보 범위를 넘어가는 심각한 범위라면 어느 정도 소위 말하면 보호가 필요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급 서비스를 무상으로 쓰고 계신 듯이 페이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론 심각한 거는 있는 거죠. 사실 애플 같은 경우는 헬스 서비스까지 하니까 신체 정보까지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보의 힘이 어느 정도냐? 한국 고객 1인을요, 페이스북이 게임 회사에 추천할 때 그 단가가 추천에 대한 단가가 10,000원 이상입니다. 대단하죠? 예. 그냥 추천하는 걸로 10,000원 이상을 받습니다. 뭐 20,000원도 받습니다. 그걸 페이한다는 얘기는 뭐죠? 그 이상의 수익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 정도로 정보의 가치가 뛰어나고 예측력이 뛰어나요. 이거를 작년부터 차단하다 보니까 요번 이제 메타의 이제 2021년도 4, 4분기 수익이 나왔는데 이게 이미 수익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예측력이 떨어진 겁니다. 명확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323불에서 주당 단가가 237불로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전쟁 때문에 뭐 반이 되긴 했는데요. 1,000조짜리 회사가 사실은 한 700조에서 600조 정도 3분의 2로 가치가 줄었습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1년간 차단 후 데이터 예측력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기업 스스로 포함한 공정한 접근 제한의 적용이 좀 필요합니다. 공정하자면 뭐 애플이랑 구글도 받지 말아야죠. 지금 현재 기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들만이 독점하는 불공정한 상태가 되어서 이것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마이데이터를 상당히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적용에 대한 것들이 심하게 검토돼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기업들끼리 이익을 가지고 싸우는 거지 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은 게요. 사실은 이것을 좀 확대 해석하자면 데이터를 독점하게 되면 사실은 앞으로 작은 벤처들이 실리콘밸리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 전 세계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벤처 업계가 몰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독점, 데이터를 독점하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현재 이것 때문에 더 심각한 건데 이러한 대기업의 독점 현상 그리고 더 이상 벤처 기업이 못 나올 정도로 전 산업계가 IT 벤처 업계가 몰락할 수 있을 정도 심각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의 부분적 해결 방식이 아마도 마이데이터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면 비즈니스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벤처에 투자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박상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마이데이터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가공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인정할 거냐? 이러한 체계들에 대해서 지금 금융위가 착착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이러한 소위 원가 체계 그리고 보상 구조에 대한 체계까지 상당히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고 셋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게 시급히 돼야 되는 상태인데 진행상에서 이게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나 좀 구조가 열리고만 있는데 이런 원가 구조 그다음에 부가가치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가 만약 데이터를 내놓을 때 기본 데이터는 내놓되 가공에 대해서는 판매라든지 이러한 원가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렇다고 너무 비싸게 받게 할 수는 없죠. 그럼 사실상 블록시킬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것에 대한 체계 등에 대해서 진짜로 심각한 논의가 필요한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참고문헌이고요. 네. 이상으로 현재 상황을 경영학적인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이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병주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세 분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효율적으로 발표를 해주셔서 저희가 시간이 충분히 확보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질문을 먼저 좀 받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발표자분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걸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면 우리 이봉준 교수님 너무나 발표가 재미있고 유익한데 그 감사합니다. 발표문을 좀 구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제가 듣고 그냥 귀로 드려드리려고 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좋은 발표를 제가 해주셔서 PPT 파일 교수님께요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PPT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방청하시는 분들 중에 질문을 준비하시는 거를 좀 기다려 보면서 여기 현장 참석하신 분들 중에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좀 구해볼까 합니다. 우선 옆에 윤도빈 교수님 와 계신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워낙 그 전문적인 발표를 하셔가지고 저 많이 배웠고요. 아마도 질문 않는 이유가 바보 같은 질문일 것 같아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의 문외한에 가까운 컴맹에 가까운 사람이라 바보 같은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아마 다음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은행 같은 데 가고 뭐 그럴 적에요. 뭐 저기 그 구자 열고 뭐 그럴 때 개인정보 동의하는 거 있잖아요. 깨알같이 쓴 거. 그거 두세 페이지 되는 거 뭐 그건 뭐 읽지도 않고 이게 동의 하는데 이건 거의 강제인 것 같거든요. 안 한다고 그러면은 그게 안 되고, 그죠? 내용도 모르고 저거 하는데 이런 게 뭐 핸드폰 만들 때도 그렇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네? 그 개인의 그 권리도 하고 또 이게 무슨 무슨 사고 같은 거 터질 것 같으니까 그런 걸 다 막기 위해서 하는 목적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간단히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최근에 스미싱을 당했어요. 번호가 털려가지고 저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다 사인했어도 어딘가 털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생각한 게 사실은 이제 그 아까 뭐 광고 뭐 개별화된 광고 이런 건 또 다른 얘기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것들 막기 위해서는 우리 천정희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동영암호인가요? 그래서 개인정보는 그대로 그 보호하면서 또 활용을 뭐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좀 발달한 것 같은데 지금 발표하신 이 분야에서는 은행이나 뭐 이런 분야에서는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그게 제 질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세 분 또 답변 생각하시는 동안 우리 참석해 주신 우리 센터장 금현석 교수님께서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 분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살아오면서 뭐 석탄, 석유, 전기 그리고 반도체, 경제라고 하는 어떤 핵심 소재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쭉 목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데이터까지 왔는데요. 앞으로 이 데이터 자체를 우리가 그냥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통계를 이용하는 뭐 이런 형태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경제를 이끌고 가는 하나의 밑거름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또 그런 가치를 제시해 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먼저 정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결국은 이제 공정 이용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경험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예전에 한 96년도, 7년도 미국에서 그 저작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저널 같은 것을 보는 데 있어서도 개별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콜스펙이라고 하는 것을 학교에서 만들어서 줬다가 개인적으로만 이제 카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왔던 논리 중에 하나가 이제 일종의 저작권에 대한 보호 문제가 이제 컸었고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서 상업적인 이용이 아닌 개인적인 어떤 이용이라고 한다면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페어 유즈라는 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페어 유즈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게 되면은 저작권이 허용하고 있는 일종의 독점성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일종의 하나의 리크를 이제 만들어주는 것인데 예외를 만들어준 것인데 사실 말이 그렇지만 그 공정성, 즉 페어에 대한 판단 자체도 굉장히 사회적인 판단이지 않습니까? 소셜 웰페어에 즉 사회 후생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라 가지고 이건 껌껌이 굉장히 법적인 문제가 많이 붙어 있었던 이슈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단지 그냥 IP 수준에 대한 얘기가 이제는 크게 전 산업 경제 차원에서의 얘기로 이제 돌아가는 이런 데이터에 대한 권리 문제가 있을 때 과연 페어 유즈라고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자체가 굉장히 주상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길래 조금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과연 어떠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충족한다면 그것은 페어 유즈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다와 같은 거 뭐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제일 마지막에 유 교수님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 사실은 구글과 애플이라고 하는 이 두 친구들의 그동안의 수익의 상당 부분이 결국은 트래킹 기술을 이용한 맞춤형 광고, 결국 광고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새로 나오는 여러 아이디어들도 결국은 구글과 애플의 독점성 강화를 위한 방식의 일종의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것을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경제 형태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여기에 대해서 과연 개별 소비자, 정보를 제공했지만 그 정보에 대한 권리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하는 데는 지금 굉장히 제약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플랫폼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뭔가 역시 가이던스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어디까지가 얼마나 가장 중요한 원칙 같은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두 가지 질문을 두 분 선생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방청하시는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4학기 재학 중인 박채정이라고 합니다. 그 교수님들의 그 발표와 토론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네,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의 보호와 이용의 그런 균형의 전제가 된다는 거는 뭔가 이제 데이터가 민법상 이제 물건이라는 그런 개념에 꼭 포섭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그 데이터가 마땅히 보호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판단을 혹시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만약에 그런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이제 궁금하면서 동시에 이에 대한 법적 테두리가 굉장히 과연 명확한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궁금한 것은 세 분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이제 개인 측면이나 기업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법적 쟁점들을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 혹시 저희 행정대학원에서 저희 연구생들이 이제 한번 다뤄볼 수 있는 그런 정부 측면에서 다뤄줄 수 있는 법적 쟁점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가 약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오케이, 네, 없으시면 현재 12시 47분인데요. 그럼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나왔던 질문들을 모아서 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상조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 시간이 없어서 간략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제 동의를 이제 하지 않으면 은행도 이용할 수 없고 포털도 이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없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만 얻으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역설적인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동의를 얻기만 하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은행이든 포털이든 모든 업자들이 동의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러할 경우에 그 법의 어떻게 보면은 그 맹점을 이용하는 것이고 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그런데 약화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이의를 제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공정거래법과 같이 제3의 법이 그러한 경우에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느냐,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하게 또는 불필요한 정보의 이용을 동의하도록 강제하는 불공정한 약관이 아니냐, 이러한 측면에서 그 약관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공정 이용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이신데, 저도 전적으로 이제 동감이고요. 외국 대학에서 경험하신 것처럼 코스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서관에서의 복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점차 이제 해결이 되었는데, 현재 인공지능에 의한 데이터 분석과 같이 새로 생기는 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는 형편이죠. 그래서 법률의 그 개정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은 물권에 의해서 보호하는 그런 이제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개념이 민법상의 개념인데 민법상 데이터 자체가 물건의 보호 대상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의 보호 기준이 그러면 좀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문제가 있고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게 아마 그 질문의 요지인 것 같은데 결국은 민법이 아니더라도 저작권법이나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서 그 보호 기준과 이용의 그 예외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이 돼 있죠. 그래서 반드시 민법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불확실한 것은 아닌데 문제는 그 데이터가 뭐 부동산이나 그 우리 물건처럼 명확하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다소 좀 불명확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분쟁이 생길 여지가 많은데 그 기준을 이제 아무래도 그 판례를 통해서 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들어봤습니다. 이병준 교수님께서 좀 예, 기본적으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효율성의 개념이랑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제 그러니까 소셜 웰페어적인 개념과 그런 효율성의 문제, 그다음에 기업의 이익이라는 관점 요게 다 이제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의 최소한의 테두리 안에서 그다음에 그게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강제성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은 원가를 소위 말하면 보상받을 만한 그 가치를 소위 말하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필요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대로 최소한의 보호 조치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명확히 하되 그것에 의해서 기업의 운영과 사실상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한 수준의 규제가 일어나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좀 강제되지 않도록 충분한 이 면밀한 검토 속에서 돼야 될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너무나 그것을 규제를 많이 하는 데 비해서 미국이 그거를 적게 할 경우, 미국이나 다른 나라 적게 할 경우 우리나라의 데이터 분석 능력이 떨어질 겁니다. 그죠? 현재도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주민등록이나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없는데 식별을 사용할 수 없어서 물론 대안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사실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가 되는 좋은 면은 있겠지만 분석에서 제한이 많이 되는 거죠. 미국 기업은 개인정보 분석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데이터 분석 기법의 발전에도 저해가 되고 사업에도 저해가 될 것이다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를 잘 고려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마이 데이터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권리가 소비자에게 있고 이용자에게 있고 이용자가 데이터를 내놓고 충분한 보상을 받는 보상이 무료 서비스도 있고 그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죠. 요게 좀 명확히 되는데 역시 이것도 그 기업의 이익 그리고 사회적 이익 이것이 고려되는 밸런스가 필요하다. 저도 뭐 아무리 경영학자지만 저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과연 네이버가 내놓는 서비스가 더 이상 기업의 서비스인가 사회적 공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지 않은가. 이제 안 쓰고는 활동이 불가능한 카톡이나 안 쓰고는 활동이 불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문제.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데이터가 어디까지고 추가적인 부가 소위 말하는 데이터 위에 부가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얼마이고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고 기업에 보상을 해주는 게 어디까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가이드라인 내지는 그 동의가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거가 빨리 되어야만 제대로 된 거래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급하게 이것이 좀 고려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제도적인 부분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소위 원가 구조적인 문제까지의 체계를 세우는 발전적인 내용은 아직은 좀 답보 상태인 것 같아서 시급히 돼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혹시 박상철 교수님 온라인에 접속해 계시면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온라인에 접속은 해 계신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지금 막 유 교수님 지적해 주신 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 공공 부분에 있어서도 이 밸류에이션 문제가 되게 중요하고 그것을 할 때도 이제 두 가지 문제죠. 이제 어디 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포함시킬 것이고 실제로 그것을 밸류에이션을 할 때도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중할 것이냐가 굉장히 큰 이슈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 이 데이터의 문제도 딱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원재료 원 정보에서는 사실은 유별난 것이 없는데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새로운 어떤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생겨지고 거기에 가공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서 에디드 밸류가 만들어지고 과연 그럴 때 어디까지를 우리가 이제 환산할 것이며 중요하게 또 파악할 것인지 이게 정말로 이게 이제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공 부분에서 이 얘기를 논의할 때에는 당면할 수밖에 없나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경제학에서도 이제 비시 분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원칙이 없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똑같이 붙어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저희 대학원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큰 챌린지한 하지만 꼭 해야만 하는 그런 토픽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약속된 시간에서 5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우리 발표 기조 발주해 주신 정상조 교수님께서 혹시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해주시고 저희가 마치는 걸로 할까 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가 뭐 마무리 말씀드릴 것은 사실 별로 없고 이미 우리 유병준 교수님께서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 질문도 참 좋았고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우리 유병준 교수님 그 발표를 들으면 우리 법률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 사회 현실과 경제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게 해주셔서 아주 머리에 쏙쏙쏙 잘 들어가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저도 이제 데이터 독점이 문제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데이터 독점으로 인해서 벤처 기업이 탄생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심각한 그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라는 지적은 진짜 아주 전곡을 찌르는 그런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미처 그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이 일종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 근데 마이데이터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 자체도 또 이제 벤처로서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그 해결책을 이제 그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게 법조인들이 아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가 말하자면 너무나 보호를 강화하거나 또는 보호를 약화했을 때 데이터 분석력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그 유병준 교수님의 지적도 진짜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 혹시 이런 문제는 없으신가요? 유병준 교수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데이터의 우리가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 제도가 미국과 상당히 다른데요. 미국과 상당히 달라서 데이터가 계속 유출돼 나가는 그런 현상은 없는지 경영학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곤란하니까 미국으로 데이터를 보내서 미국에서 데이터를 분석하자 뭐 그런 움직임이나 현상은 없는지 혹시 제가 뭐 시간이 없습니다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못하기 때문에 나간다라니까 미국으로 아마 국내에서 못하기 때문에 아마 나가기에도 국내에서 생성된 데이터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근데 뭐 클라우드 같은 경우 사실은 지금 아마존 AWS 같은 걸 쓰면 해외로 데이터가 나간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이슈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우리나라 데이터가 뭐 일본가 있든지 어디가 있든지 해외로 나갈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는 있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 생성될 때 막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나가는 건데 뭐 말씀대로 해외로 돌려서 받으면 뭐 예를 들어서 좀 유출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국내 업은 그런데 해외 업체들은 사실상 어느 정도 그런 것들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런 이슈도 심각하게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데이터 발전에서는 조금 더 범위를 넓히는 건 필요하다. 지금보다는 그런 관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또 두 분께서 정상훈 교수님과 유병준 교수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 발표해 주신 세 분 통찰 있는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용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돼서 저희가 애초에 발제하고 토론자 둘이 토론하는 것에 비해서 또 다른 신선한 느낌의 포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포맷을 제안해 주신 우리 정상주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순서 또 양해해 주시고 정말 통찰력 있는 말씀 많이 해주신 우리 유병준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지만 우리 박상철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해 주신 임도빈 교수님과 우리 금연수 센터장님 그리고 모든 방청객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포럼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